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유럽이면서 아시아이기도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인데요. 국토의 대부분은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인 아나톨리아 반도에, 나머지 3%는 유럽 대륙의 끝인 발칸 반도에 걸쳐져 있어서 튀르키예를 동서양을 잇는 다리라고 부릅니다.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에 순환을 겪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이점을 활용해서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면을 에너지 쪽에도 잘 활용해서 천연가스 허브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아르헨티나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밀레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는 중국과의 손절을 공언했는데 최근에는 태도를 바꿔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 18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와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인 아바스 닐포루샨 살해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7월 말에 하니예가 자국에서 암살당하자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 국가가 북대서양 규약기구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신임 사무총장은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한국이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1일 전격 발표했는데요. 나토 국방장관회의는 오늘 17일부터 18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가 나토의 군사적 정책과 관련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는 국방장관회의에 초청이 되면서 방위산업 등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력 확대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멕시코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후에 200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이 당선된 클라우디아 슈인바움 대통령이 1일 취임식을 하고 6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슈인바움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돌보겠다면서 멕시코는 이제 변화, 여성, 정의로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지역 항만노조가 47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미 항만노조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1일 미 동부와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에서 소속 노조원 2만 5천여 명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항만에서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 말 끝난 단체협상, 갱신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임금 관련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벌어졌는데요. 노조는 6년 동안 임금 77%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인 미국 해양협회는 6년간 50%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태국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교사들이 버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콕 북부 바툰타니주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23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버스는 서부 우타이타니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태우고 중부에 있는 야유타와 그리고 돈타브리주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보복과 반격의 악순환. 네, 이란이 결국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무려 180발의 미사일을
쏟아부었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친이란 무장 세력인 그 저항의 측 지도부를 잇따라 살해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측에서도 재보복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중동 전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일단 이란 측에서는 미사일의 80%가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고요. 네. 이스라엘 남부 공군 기지가 있는 전투기 20대가 파괴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미사일 공격 대부분을 잘 막아냈고 이란이 앞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란이 오늘 밤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효과적으로 격퇴했다면서 사실상 이란이 실패한 공격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직접 만나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오전에 국가안보팀을 소집해서 이란의 공격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고요. 미군 측에 이스라엘 겨냥한 미사일을 격추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백악관이 이미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의 공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네. 지금 외신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랍 국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강도로 재보복에 나설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을 가장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미국 측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은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고리를 언제쯤 끊을 수 있을지, 네. 과연 끊을 수는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근데 걱정이 지금 되네요.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휴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전선을 점점 더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교감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당을 구할 비주류의 진격. 일본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제102대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이 파벌과 전혀 상관없는 당내 비주류 인사들을 내각에 대거 기용했는데요. 네. 자신을 포함해서 강요 20명 중에서 12명이 기존 파벌에 속하지 않은 인사들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터진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가 됐고요. 특히 아베파 출신 의원들이 많이 연루가 되면서 강요직에서 모두 배제가 됐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이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맞서서 이 아베파 각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용할 일은 사실 좀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강요 중에서 13명이 이전에 강요를 지낸 경험이 없는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방위상을 지낸 이시바 총리 역시 방위상 출신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습니다. 외무상에는 총재 선거 캠프에서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았었던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을 기용했고요. 방위상에는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을 각각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야 외무상은 2019년 9월 달에 방위상 퇴임하기 전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외교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안보에서는 한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냈기 때문에 네. 한미일 공조는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변인 자리, 관방장관 자리에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한 옛 기시다파 2인자였던 요시마사 이 관방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조기 총선도 이번 달에 실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새 정권은 가능한 빨리 국민 심판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면서 오는 9일 날 중연 해산하고 나서 27일 날 조기 총선거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전쟁 종전 후에 최단 기간 중연 해산 및 조기 총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의회 해산한 것이 가장 짧은 기간인데 거의 거기에 버금가게 바로 조기 총선할 것 같습니다. 자민당 표결 전에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4일 날 일단 총리 소신 표명 연설하고요. 그리고 7일부터 8일 사이에 대표 질의 받고 9일 날 당수 토론 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야당은 국회 경신되다가 예산위원 일정이 빠져 있다면서 충분한 국정현안 논의가 어렵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일단 밝히고 있긴 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조기 총선을 주장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당내 여론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입장을
바꾼 거라고 합니다. 새 내각이 출범하면서 국민 기대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새로운 인물들을 기용하는 것이 필요해서 조기 총선 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당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고 지지율도 한참 떨어져 네, 있잖아요. 20%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를 떨치기 위해서는 일단 해산하고 조기 총선 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은 내각제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리의 국회 해산권을 종종 유리한 시점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어떤 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 좀 재정비해보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면 이시바 총리 정권의 기반이 좀 확고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네. 만약에 혹시라도 반대의 경우에는 네 정권 초반부터 흔들릴 여지도 있습니다. 네. 약간 위험 부담을 안고 그러네요. 선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예. 27일이라고 하니까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키워드는 흑수저들의 진검승부. 네. 네, 지금 미국에서 네. 대통령, 부통령 후보들 간의 TV 토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됐고 네네. 90분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 이제 뭐 거의 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CBS 방송센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방청객은 없습니다. 네. 이제 진행자 2명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이제 마이크가 꺼졌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고 마이크가 그대로 켜져 있기 때문에 저 조금 잠깐 보고 왔었는데 네. 좀 말이 서로 막 씹히는 예, 서로 상황이- 부딪히는군요. 네, 그런 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두 후보 간의 얘기는 이제 정책 토론이 먼저 많았고요. 뭐 네. 이민자 문제, 국경 문제 거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뭐 국정 없애버린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 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뭐 합법적으로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회가 뭔가 좀 같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뭐 사실 이 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이 그렇게 주목을 끌 만한 토론은 아니긴 이전에는 합니다만 그랬죠.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토론이 이제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그리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이 좀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날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 측에서 이제 해리스 측에서 TV 토론 한 번 더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만 공화당 트럼프 측에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이제는 TV 토론이 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쨌든 양측 간의 지지율이 박빙이기 때문에 네.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도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월즈 후보가 민주당 후보 그리고 벤스 후보가 공화당 후보인데요. 두 사람은 백인 남성 그리고 흑수저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한 사람은 선명한 진보주의자, 한 사람은 그렇죠. 선명한 보수자 이렇게 성향은 전혀 달라요. 완전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월즈 후보가 2005년 제대하면서 이라크 파병 피하기 위해서 꼼수로 제대한 것 아니냐라고 공화당의 벤스 후보가 이제 공격을 했었고요. 하고, 네. 또 벤스 후보는 억만장자들의 지원을 가지고 결국은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정한 중산층이 아니라고 민주당의 월즈 부통령 후보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즈 주자는 일단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이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렇죠. 평범한 옆집 아저씨 이미지 이제 이거를 부각시킨 상태이고 벤즈 상원 의원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밑에서 잘 커서 법대도 가고 그리고 네. 벤처기업도 만들면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 경제 문제 그리고 그렇죠. 이민자 문제 이런 것들고 지금 정면 충돌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화당의 벤스 부통령 후보는 인터뷰 과정에서 자녀 없는 고양이 아줌마 이렇게 해서 그 결혼하지 않는 캣레이디라고. 결혼하지 예. 않고 반려동물 키우는 여성들을 좀 비하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IT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뭐 반려동물들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좀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 또 이게 공화당의 약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측 후보가 좀 다른 얘기했는데요. 벤스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이 뭐 국경을 지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정책을 어떻게 네.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물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벤스 이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벤스 측에서는 뭐 민주당 측에서 물가 잡겠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정부 아니냐 왜 그럼 그동안에 물가 못 잡고 지금 와서 잡겠다고 하느냐라면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결과는 내일 또 이야기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프레시덴따. 예. 네, 여자네요. 맞습니다. 된다니까. 네.
프레지던트의 여성형, 예. 여성 오,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나왔군요. 네. 그 이제 스페인어도 남성 여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여성 단어가 있던데요. 네. 1824년 연방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200년 만에 멕시코에서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네. 1일 날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멕시코는 한반도 면적의 9배고 인구는 1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1일 오전에 멕시코 시티에서 의사당에서 이제 쉐인바움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돌본다는 인본주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멕시코가 이제 변화 여성 정의를 위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멕시코 영향을 키워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자들이 프레시덴타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네. 대통령 취임식을 축하했는데요. 말씀인 것처럼 남성령 반대로 이제 여성령 이렇게 명사도 따로 있습니다. 이번 취임식에 중남미 대통령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룰라 브라질 대통령 그리고 구스타보 콜롬비아 대통령, 보리치 칠레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직접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네. 셰인바움 대통령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네, 리투아니아와 불가리아 유대계 혈통이고요. 네. 이제 1960년대 노동 학생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중남미 최고 명문대학을 꼽히는 멕시코 공립자치대에서 물리학과 공학을 전공한 소위 공대녀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과 달리 모국어인 스페인어 외에도 영어도 굉장히 잘한다고 하고요. 기후위기,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2000년에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당시 멕시코시티 시장이었던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그녀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쉐인바움 대통령도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을 정치적 후견인 이렇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좌파 정당인 국가재생운동을 창당할 때도 쉐인바움 대통령이 함께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네. 굉장히 가까운 두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이 사실 멕시코 하면은 남성 위주의 사회, 네. 소위 말해서 마초 문화권인데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미국보다 먼저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 질 바이든 여사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간 것도 어쩌면 미국에서도 신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닐까라고 또 미국 언론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뭉게구름 아닙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서 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구름들이 막 보기만 해도 이렇게 너무 있더라고요. 기분이 네. 좋은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을 하늘에 뭉게구름이 아니라 화학물질이 가득 들어있는 구름이 등장해서 애틀란타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 그리고 집안에 머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인근에 있는 염산 공장에서 지난 29일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네. 진화는 다 됐다고 하는데 지금 며칠째 계속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이게 구름 형태로 하늘에 떠 있다고 합니다. 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도 연기가 보일 정도로 이 일대를 가득 채웠고요. 여전히 네. 거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공장이 애틀란타시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다고 하는데요. 록데일 카운티 이 관리들은 1일 오전에 SNS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기상 조건 때문에 화학 연기가 대기층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면서 카운티 전체 퍼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집 근처에 이런 구름이 다가오면은 절대 나가지 말고 집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네. 록데일 카운티 측에서는요, 이 대피 기간을 다시 연장하면서 주민들에게 4일까지도 저녁과 밤 시간에 기상 상황 좀 면밀히 관찰하면서 집 안에 가능하면 머물러 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시 소방대원들도 화학 연기가 내려앉은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감지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목이나 코가 아프거나 호흡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반드시 독극물 센터 쪽으로 한라인 통해서 신고 전화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이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이 좀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네. 강풍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지역에 상당 기간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가 난 곳은 조지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KIK 가정용품 회사라고 하는데요. 네. 수영장이나 스파 수질 관리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 이 제품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회사 측에서 밝히지 않아서 소방대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바람을 좀 기다려야 되는 네. 애틀란타, 미국 애틀란타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실현 불가능한 정의보다는 자유.
예,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네, 미국의 그 정부의 기밀 문서를 폭로해서 폭로했던 줄리안 어센지 감옥에서 네. 풀려났죠. 그래서 이제 출소하고 나서 첫 번째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렸는데요. 어센지 얘기는 자신은 정의보다 자유를 선택했다라면서 저널리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풀려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자료에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했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1일 날 유럽 평화에서 이제 그 인권위원회 참석을 했는데 결국은 불가능한 정의 대신에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고 어센지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정치적 노력이 부족했고 그리고 미국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했는데요. 유럽 평의회는 보고서 통해서 어센지를 정치범으로 규정하고 그가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영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어센지 주장은 고립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오랜 수감 생활 때문에 건강과 정신이 많이 피폐해졌고 지금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센지가 지난 2010년에 미국 육군 정보분석관인 첼시 매닝통에서 미 국무부의 외교기밀 문서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를 입수해서 위키리크스 통해서 전략적으로 그렇죠. 네,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비밀적으로 활동했던 여러 요원들이 위험에 처해지게 했는데요. 미국은 어센지 폭로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협을 당했고 말씀한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준하고 있는 군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다면서 간첩법 위반 혐의로 18가지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결국은 이때부터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네. 도피 생활하다가 2010년에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가 됐다가 석방이 됐고요. 그리고 네. 2012년부터 영국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무려 7년 동안 도피 생활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펼이면서 풀려나게 된 건데 뭐 어쨌든 논란이 많은 인물, 뭐 또 자유몸이 됐으니까 그 동안에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공석을 통해서 그렇네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마룬5 노래 준비했습니다. Won't go home without you. I asked her to stay, but she wouldn't listen. And she left before I had the chance to say, oh, the words it would mend, the things that were broken. But now it's far too late, she's gone away. Every night you cry yourself to sleep, thinking, why does this happen to me? Why does every moment have to be so hard? Hard to believe that it's not over tonight. Just give me one more chance to make it right. I may not make it through the night. I won't go home without you. The taste of her breath I'll never get over. And the noises that she made kept me awake. Oh, the weight of the things that remained unspoken built up so much it crushed us every day. Every night you cry yourself to sleep, thinking, why does this happen to me? Why does every moment have to be so hard? Hard to believe it, it's not over tonight. Just give me one more chance to make it right. I may not make it through the night. I won't go home without you.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순직해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집니다. 윤 대통령과 독대를 계속 공개적으로 요청해온 한동훈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자는 것은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데 국민의힘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는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특검 전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정의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건설 노동자 2명이 오늘 새벽부터 서울 여의도 여의 2교 부근 약 70m 높이의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안정 법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엽초류 작황이 부진하면서 지난달 채수류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18.6%, 전년 동기보다 1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부터 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덕주 통신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덕주입니다. 네. 자,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대선 캠페인 때 반공, 반중을 외쳤었는데 중국을 방문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내년 1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 공동체인 셀락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에서 대통령의 중국 행에 대해 말도 많은데요. 네. 그 이유는 바로 극우 자유경제주의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작년 대선 캠페인 내내 중국을 겨냥해서요. 공산주의자들은 살인자들이라는 거침없는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중국과의 교류와 협정은 절대 없다라고 공표까지 했었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이제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그간 대중국 정책 어떻게 펼쳤습니까? 네, 취임 후 밀레이 대통령은요, 반중국 정책을 그간 시행해 왔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공동체인 브릭스의 회원국 가입을 철회했고요. 전투기 구매에 있어서도 최신 중국산 대신에 중고, 미국 전투기의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또 파타고니아 지역에 위치한 중국 우주기지의 조사를 명했고요. 네. 또한 아르헨티나 산타크루스 지역에 중국 기업이 건설 중이던 댐에 관해서는요. 공사 연장을 해주지 않아서 현재 공사는 중단 중입니다. 이렇듯 밀레이 대통령은요. 취임 후 계속해서 반중을 외쳐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바뀐 거네요. 중국에 대한 정책이.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중국 정책이 바뀌게 된 계기로는요. 먼저 만성적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지난 6월
350억 위안, 하나로는 약 6조 8천억 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통화 스와프 갱신으로 금융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 네. 또한 중국은 현지에서 리튬 및 광업 분야의 거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무역에서는요, 브라질 다음으로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휴대폰, 대형 건설 차량, 그리고 화학 비료 등 기술 및 산업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중국은 아르헨티나로부터 주로 농산물인 대두, 콩기름, 냉동 쇠고기 등을 수입해 갑니다. 네, 반중 외교에서 어떻게 보면 실용 외교로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지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9일 현지 유명 토크쇼에 출연한 밀레이 대통령은요, 중국이 자국에 대해 통화 스와프를 연장해 준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매우 흥미로운 교역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중국 측이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면서 그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다만 중국을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반중을 외치던 밀레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온 국민이 많이 보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중국을 언급한 점이 현지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실용 외교로의 전환이요, 만성적인 불경기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외환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투자 유치를 노리는 방책이 아닌지와 더불어서요, 네. 그토록 비판해 왔었던 중국의 투자까지 절실히 필요한 아르헨티나 경제에 있어서 적신호가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반중을 외쳤지만 중국과 이제는 좀 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건데 사실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그 무역 파트너라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셔서 밀접하게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 이민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르헨티나 중국인 이민자 커뮤니티는요, 볼리비아, 파라과이, 그리고 페루인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의 이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인들의 이주는요, 2004년 본격적으로 중국인 커뮤니티가 왕성하게 형성되었고요. 현재 아르헨티나 전국에 약 10,000여 개가 넘는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경우에는요, 그 밀집도가 더 높은데요. 동네에는 약 3블럭마다 1개의 중국인 운영 슈퍼가 있어서요. 그들 간의 경쟁도 심하고 또 어느 지역은 중국인 슈퍼의 포화 상태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응해서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주도인 라플라타 시에서는요, 600m 이내에 중국 슈퍼마켓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합니다. 네. 중국 슈퍼가 밀집해 생기는 것을 방치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중국이 아르헨티나의 최대 무역국 중 하나이다 보니까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현지인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인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군요. 그러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 차이나타운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부촌 중에 하나인 벨그라노 지역에 위치한 약 200m 길이의 아리베뉴스 길은요, 차이나타운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길 입구에 붉은색으로 치장된 중국풍의 거대한 문이 세워져 있고요. 여러 중국 식당, 식료품점, 그리고 중국 교회, 또 불교 사원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르헨티나 중국인 커뮤니티의 심장이기도 하고요. 1980년대 대만에서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곳은요, 중국 구정 행사로도 유명한데요. 거대한 용문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중국 전통 복장을 입고 퍼레이드를 펼치기도 하며 현지인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주말에는 중국 음식과 문화를 알고자 하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덕주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글로벌 이슈입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옷도 좀 바꿔 입었죠. 예. 오늘 어떤 나라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나라 튀르키예와 관련된 에너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어떻게 보면 유럽과 아시아를 사이에 둔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어가지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렇죠. 위치에 있는 나라죠. 우리는 뭐 형제의 나라 뭐 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튀르키예 어떤 나라인지. 예, 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얼마 전까지 사실 이 튀르키예라고 부르면 좀 어색하죠. 그렇죠. 터키가 네. 편하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터키가 영어로 쓰면 좀 겁쟁이 이런 뭐 칠면조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정식으로 자기들을 튀르키예라 부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튀르키예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었죠. 네. 면적은 78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 한 8배 가까이 크고요. 인구도 8,500만 명 되니까 꽤 큰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걸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시아가 97%, 아, 유럽은 3%.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시아 쪽에 아시아 쪽에 있다라고 이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파병도 했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끈끈한 관계이기도 한데 그렇죠. 사실 되게 많이 파병했습니다. 미국, 영국 다음으로 한 5,500명 아, 가량을 그랬군요. 파병했고 네. 730명 가까이 이제 전사하는 큰 희생을 치렀는데 사실 이 머나먼 한국에 참전한 것은 이제 러시아, 정확하게는 소련 때문에 파병을 했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튀르키예 전신은 이제 오스만 제국인데요. 네, 이 네. 오스만 제국하고 러시아는 사이가 안 좋아서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대부분 다 러시아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들어선 이제 소련 역시 이제 1930년대부터 현재 튀르키예 동부 지역을 자기 땅이니까 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보스포러스 해협에 소련이 해군 기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겁이 좀 많이 났었죠. 네, 네. 뭐 달라고 그런다고 막 줄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요. 예. 예. 곤란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튀르키예는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2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나니까 한숨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이제 전쟁에 한복판에 끌려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이제 중립을 선언하고 일단은 한숨을 돌렸는데 문제는 이제 냉전이 다시 시작되니까 소련으로부터 다시 이제 내놔라라는 네. 이제 압박이 본격화된 거죠. 그래서 튀르키예는 이제 1949년에 이제 나토가 이제 창설이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되니까 아 여기에 가입하면 그렇죠. 별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서를 냈는데 네. 거부가 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실 이 튀르키예는 연합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쪽으로부터 우리와 함께 싸우자라는 제안을 받았겠죠. 여러 번 받았어요. 예, 예. 여러 번 받았는데 중립을 이제 유지를 하다 보니까 튀르키예가 정말 우리와 함께 싸울 각오가 돼 있는 나라인가? 아, 예, 그렇죠.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상당히 이제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데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유엔이 이제 각국에 참전을 요청을 하자. 그때는 이제 참전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이때 참전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진짜로 미국, 영국과 함께 싸울 네. 각오가 돼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고 이제 파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튀르키예 많은 군인들의 이제 한반도에서 흘린 피해 대가로 1952년 튀르키예는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됐고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입니다. 네, 튀르키예와 러시아가 흑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두 나라 관계가. 두 나라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러시아는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교역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튀르키예는 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세 번째 교역국입니다. 긴밀하네요. 예, 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튀르키예는 이제 러시아에 아주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튀르키예가 면적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정말 85만 넓잖아요. 정도.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자원은 별로. 그러니까 이게 없나 봐요. 뭐 튀르키예도 넓게 보면 중동 지역이다라고 예.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의 98%, 석유 91%, 석탄 77%를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보다는 상황이 조금 낫지만 별로 이렇게 뭐 자급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에너지를 이제 러시아로부터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일단 천연가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흑해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블루스트림, 투르크스트림이라는 두 개의 노선이 있는데 네. 이것을 통해서 전체 소비량의 한 42% 거의 절반 가까이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도 한 51% 절반이죠. 그다음에 네. 석탄 같은 경우는 7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밀하게 지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예. 예. 근데 튀르키예가 예전에 그 원자력 발전소 건립 추진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많은 기업들이 네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관심을 가지로 또 보이고. 관심을 보였는데 실제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최근 이제 가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그리고 운영 주체는 러시아의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
이 전부 다 건설, 운영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튀르키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와 유사시에는 맞서야 되는 나라인데 그렇죠.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의 영향권 안에 딱 묶어놓고 싶은 이제 이런 욕구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튀르키예는 이제 미제가 아닌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을 이제 구매하는 등 이제 친러 행보를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한테는 미운 털이 좀 박혔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사실 요즘에 튀르키예가 경제가 많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지을 돈이 어디 있느냐? 이거 다 러시아에서 빌려준 겁니다. 한 150억 달러 정도를 빌려주고 이 돈으로 원자력 발전소 짓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해준 거죠. 많이 봐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천연가스 대금도 원래는 바로바로 예, 이제 줘야 되는데 한 1년 있다가 천천히 갚아도 괜찮아. 라고 유사시 튀르키예는 여기 좀 선택이 그렇죠. 곤란한 상황이 되겠는데 예. 러시아가 지금 에너지 수출 제재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튀르키예는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EU가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뭐 일단은 천연가스는 네. 네, 공급이 이제 중단된 안 되는 상태고 거고. 석유류도 이제 원유류도 이제 수입을 안 한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튀르키예는 이제 러시아 원유와 이제 정제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유를 정제한 뭐 휘발유나 뭐 경유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표지 관리를 합니다. 튀르키예산으로.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EU 회원국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저렴하게 들여와가지고 튀르키예산 딱지를 붙여가지고 다시 네.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세탁 뭐 그렇죠. 이런 걸로 보면 되겠네요. 튀르키예 맞습니다. 산으로.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이 수출을 하느냐라고 네. 보면 2023년 2월 달부터 2024년 2월까지 한 1년 동안에 네. 튀르키예가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이제 휘발유나 경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석유류 수입이 105% 증가했어요. 2배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네. 튀르키예가 EU에 대해서 이런 뭐 휘발유나 경유를 수출한 것도 107% 증가를 그러니까 했어요. 수입해서 다 EU로 보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수입한 물량 그대로 네, 네, 네. 바로 이제 EU에 수출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천연가스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천연가스는 사실 석유로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러시아 가스를 수입을 한데 이거를 네. 그대로 이제 갖다 팔면 제재를 받을 안 수 되죠. 있으니까 네. 이제 인접한 옆 나라인 이란 또는 이제 카스피해 근처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수입한 천연가스와 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천연가스가 러시아산이냐 도대체 어디산이냐?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블렌디드인 뭐 튀르키예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적을 세탁한 다음에 수출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주로 이제 동쪽에 있는 유럽 동쪽에 있는 나라들한테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또 체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튀르키예는 천연가스가 거의 생산이 안 나는데 네. 결국은 천연가스 허브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점점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한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보면. 뭐가 많이 나야 허브가 그러니까요. 된다라고 생산하는데 튀르키예는 아니 그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튀르키예 서쪽에는 세계 최대의 가스 수요처인 EU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동쪽, 남쪽, 북쪽에는 각각 아제르바이잔, 이란, 러시아 세계적인 가스 수출국들이 다 자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쪽을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네. 자기는 그 사이에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만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네요. 나라도 이렇게 입지를 잘 잡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네. 사이에 있으면 뭔가 순환도 많을 것 같지만 이런 유리한 이점도 있다. 그렇죠. 말씀대로 이제 튀르키예가 예, 자기가 보여주네요. 힘이 없으면 또 순환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러시아와 여러 차례 전쟁도 치르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튀르키예도 당장은 이제 러시아한테 이제 의존하고 이게 네. 좋다는 건 아는데 사실 속마음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이제 튀르키예 조상인 이제 오스만 제국에는 속담이 있어요. 네. 러시아와 거래를 하는 것은 곰과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다. 언제든지 발톱에 긁힐 수 있다.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같이 있긴 하지만 러시아라는 나라는 어쨌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나라긴 한데 뭐 믿고 거래를 하기에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이제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튀르키예는 이제 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여기도 뭐 석유 가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 멀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뭐 네.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접한 국가들이 다 에너지 부국이다 보니까 예.
뭐 그냥 거래만 좀 잘하면 그렇죠.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옆 나라가 이란, 이라크면 뭐 걱정이 네.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사실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라크에서는 원유를 이제 갖고 오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라크 북부에 있는 쿠르드족 있는 그 지역에서 원유를 이제 갖고 오는 게 편해요. 그런데 이 북부의 쿠르드족이 있는 지역은 또 자치정부인데 여기랑 이라크 중앙 연방 정부랑 이 둘이 지금 안 갈등을 좋아요. 벌이고 있어요. 왜 너희들 맘대로 튀르키예에다가 원유를 수출하느냐? 그 가격으로 수출하는 거는 손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 연방 정부는 이제 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자치 정부는 아니 우리 땅에서 나는 석유 우리가 팔아서 돈 벌어서 그렇죠. 쓴다는데 예. 왜 그러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튀르키예는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예. 또 반면으로 이제 이란으로부터 천연가스 도입을 확대하고 싶은데 네. 이란이 이제 묻혀 있는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는 많은데 네. 이게 제재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새로 개발할 여력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이 쉽게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옆 나라들이 네. 이제 답답한 상황이니까 좀 짜증이 날 텐데 네. 이 오스만 제국의 후예답게 멀고 길게 봅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오늘 안 되면 뭐 언젠간 되겠지라는 식으로 꾸준히 관계를 개선하고요.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네. 아제르바이잔 여기는 다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리고 또 민족적으로 보면은 또 같은 투르크 계열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핏줄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저런 꼭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일부터 협력을 꾸준하게 이제 강화를 하면서 마음을 네. 삽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사실 이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라는 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제 서로가 이제 이제 마주보고 있는데 네. 여기를 연결하는 이제 파이프라인,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제 건설하는데 합의를 또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져오기가 점점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 된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적인 가스 부국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로부터 대량의 가스를 도입해서 거기다가 이제 튀르키예 딱지를 붙여서 수출하고. EU에 수출을 하겠다. 아. 그러면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러시아산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저렴한 이렇게라도 예, 필요한데 이거를 튀르키예가 대신 역할을 해주고 아. 중간에서 충분히 수수료를 챙기면 되겠죠. 여러모로 기반을 정말 잘 닦아놓고 있군요. 먼 미래를 보는 예, 투르크 맞습니다. 민족. 제국의 후예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동해에서 석유를 찾고 있다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튀르키예는 뭐 이런 노력 안 하나요? 뭐 형제 나라답게 뭐 비슷한 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흑해 주변에서 일단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라는 점을 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점점 발표하는 양이 늘어나는데 이거 맞느냐? 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매장은 확인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중해 쪽, 그러니까 그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쪽 네. 바다에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에 이제 앙수 국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하는 그리스와 갈등을 아, 빚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리스와 왜 그런 앙숙의 관계일까요? 이 이제 튀르키예가 탐사를 진행하는 곳은 네. 지중해 섬나라 섬이 있는 이제 키프로스라는 곳에서 이제 그 가스나 석유를 찾고 있는데 네. 이 키프로스라는 섬은 이제 남 키프로스하고 그냥 북 키프로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남쪽에 있는 키프로스는 그리스계가 다수이고 예, 그다음에 네. 그리스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북 키프로스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있고요. 튀르키예. 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튀르키예만 지금 승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맞냐? 아. 예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북키프로스를 인정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군요. 예. 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이제 북키프로스 주변 바다에서 탐사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 키프로스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예. 야 이거 해양 경계 침범 예. 아니냐라고 그래서 양쪽이 이제 군사력 해군을 동원해서 서로 대치하는 일도 이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이게 또 쉽지 않은 네. 어떤 난관이 있는데 많습니다. 예. 어떻게 좀 해결해 가야 할지를 우리도 보면서 좀 배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튀르키예로서는 사실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이제 유럽에 어떻게 보면은 뭐 공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제조업을 많이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빨리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업에는 대량의 에너지가 많이 안정적으로 필요하죠. 도입해야 되는데 네네. 문제는 러시아로부터 의존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양한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어떻든 간에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보다는 상황이 좋죠. 주변에 뭔가 기대고 그렇죠. 의존하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은 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예. 이제 10인 10색인 상황을 서로 다 어. 맞춤형으로 만족시켜주면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단순히 자기만 쓰겠다. 네, 라는 그런 이 관점을 건- 벗어나서 예, 예. 이제 유럽에 수출하는 에너지 허브가 되겠다라는 또 야심도 갖고 있으니까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대량의 삼면이 바다라서 또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또 대량의 에너지를 또 수입을 하는데 왜 수입하는 나라들한테 큰 소리를 못 치나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네. 예,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튀르키예의 여러 가지 이제 배짱이라든지 네, 또 멀리 네, 네. 내다보는 안목 이런 것들은 좀 참조할 만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은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튀르키예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마무리하면서 케니 로긴스의 노래 For the First Time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